우리 각자의 뇌는 보이지 않게 타인들의 뇌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눈썹을 치켜 올리면 타인의 심장 박동수를 올리거나 혈액에 흐르는 화학 물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뇌는 조금씩 세부 조정되고 가지치기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유지하면 더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이점은 훨씬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친밀하고 배려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병에 걸릴 가능성도 적고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친밀한 친구나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법, 뇌, 행동센터 수석 과학 책임자인 리사 펠드먼 베럿 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왜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뇌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도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앞서 우리의 뇌는 타인의 뇌와 함께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여러 곤충들은 페로몬과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쥐와 생쥐 같은 포유류는 후각뿐만 아니라 청각과 촉각까지 이용하여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계에서도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말로 서로를 조절합니다. 위협적인 사람에게서 혐오스러운 말을 들으면 뇌는 위험하다고 예측하고 다량의 호르몬을 혈류로 보내 신체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힘은 아주 멀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데요. 거리에 불문하고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 친구의 심박수와 호흡, 신진대사를 변화시켜 신경계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뇌에서 언어를 처리하는 많은 영역이 몸의 내부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말은 우리 뇌의 활동과 신체 계통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나의 말 역시 타인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이제 막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말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을까요? 물론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괜찮습니다. 누가 날 일시적으로 모욕한다고 해서 뇌나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할 기회 없이 반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뇌를 조금씩 갉아먹어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욕과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은 사람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불쾌한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 사람 때문에 실제로 뇌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은 최대한 피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당연히 막말하는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뇌의 물리적 손상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긴 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나는 타인의 신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인지 저장을 더 많이 시켜주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만약 매일 신랑에게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아마 신랑의 뇌를 손상시키고 그 사람의 건강까지 빼앗고 있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즉,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체 에너지를 더 저장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다음으로 언어의 힘과 관련하여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김승호 회장님도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매일 여러 번 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비법으로 말하길래 저도 몇 번 따라해 보았어요. 지금도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눈에 띌 만한 변화를 느끼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실험 이야기를 들으면 왜 목표를 말하라고 하는지 언어의 힘을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연구실에서 뇌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의 힘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스캐너 안에 누워서 다음과 같은 상황 설명을 듣습니다. 당신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을 향해 운전하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 펼쳐진 길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습니다.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화들짝 깨어납니다. 핸들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것을 느낍니다. 이 설명을 들을 때 참가자들은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지만 운동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시각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심박수, 호흡, 신진대사, 면역체계, 호르몬은 물론이고 체내에 많은 것들을 제어하는 뇌 시스템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즉, 단어의 의미를 처리하면서 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목표를 말하는 것이 진짜 효과가 있겠구나. 그리고 성공 비법 중에 명상 시간을 활용해 성공한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해라 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것도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더욱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목표가 있다면 매일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 어떠세요? 목표가 없다면 작은 목표라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매일 말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부지런한 엄마가 되자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떤 실수를 하고 나서 내가 흥분해서 감정이 앞서서 이성을 잃어서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이어트 중에 초콜릿을 먹고 충동적인 도마뱀의 뇌 그리고 감정의 뇌가 이성의 뇌를 이겨서 그렇게 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뇌를 분리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의 뇌 가설이라고 해서 심피질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이성을 담당하고 있고 변연계는 감정, 가장 안쪽의 뇌는 도마뱀의 뇌라고 부르면서 생존의 뇌라고 분리해서 알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감성, 이성 이런 식으로 뇌가 분리되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위일체의 뇌 가설은 잘못된 가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세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데요. 도마뱀의 뇌도 없고 감정만 전담하는 변연계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원고 쓰기 전에 게으름에 지배되어 할 일을 미루고는 했어요. 해야 할 과제를 하지 않은 날에는 오늘도 충동과 감정의 뇌에 지배되어 아무것도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니 이제 탓할 것도 없어진 느낌이더라고요. 다이어트 중에 초콜릿을 먹는 것과 같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줄이고 싶잖아요. 내가 워너비하는 삶으로 내 삶을 채우고 싶잖아요. 연예인 이시영 님이 매일 운동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것처럼 저도 매일 운동을 하고 멋진 몸을 유지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뇌와 관련하여 좋은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중요한 사실은 뇌는 예측 기관이라는 겁니다. 뇌는 우리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다음에 이루어질 일련의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인식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 기억과 환경의 제어를 받습니다. 제 신랑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인데요. 손톱을 뜯는 순간에 좀 더 자제력을 발휘했다면 행동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러한 행동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어렸을 때 손톱을 물어뜯지 않았다면 지금 물어뜯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다이어트 중에 초콜릿을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뇌는 과거의 경험을 사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물론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력하면 뇌가 예측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활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오늘 배우는 것을 통해 내일을 다르게 예측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책에서 나온 예시는 시험 전에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예시였는데요. 뇌는 과거 시험을 본 경험을 근거로 예측해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손바닥을 축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두근거림과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은 시험을 무사히 치르기 힘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두근거림을 불안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성한 투지로 다르게 경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배움으로 두근거림, 투지는 미래에 다르게 예측하도록 뇌를 도웁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소득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빈도를 줄이고 싶은 행동이나 빈도를 늘리고 싶은 행동이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손톱
영양제를 발라볼 수도 있고요. 손가락에 끼우는 골무를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 글을 쓰기 전에 귀찮음,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그 불편한 감정보다 과제를 완수했을 때 만족감에 더욱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과제를 완수해야 되는 부담감, 긴장감이 있는데 그 긴장, 두근거림을 만족감이나 열정, 투지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 저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각자 개개인의 뇌는 타인의 뇌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 언어를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내가 쓰는 말이 타인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니 언어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주변에 나에게 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충분히 스트레스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었는지 빼앗는 사람이었는지도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목표를 상상하고 말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감정의 뇌가 이성의 뇌를 지배해서 그랬다 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지만 뇌는 예측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뇌는 과거 경험을 사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오늘은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겠죠. 그렇기에 오늘을 새롭게 살아보는 건 어떠세요? 새로운 행동, 경험이나 새로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처럼 과제를 완수해야 되는 부담, 긴장감을 만족감,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신랑이 손톱 물어뜯는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